민서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만하시죠. 차분하지만 섬뜩한 목소리에 그들은 그녀를 돌아보았어요. 넌 뭐야? 괜히 상관 말고 조용히 커피나 마시고 가라. 그럼 조용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저도 장난 아닙니다. 이분은 제 은인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뭐 어쩔 건데? 조폭이 손을 들어 위협하자 그녀는 겁먹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상호의 부하들이 민서를 막아섰어요. 아가씨,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한 명이 민서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천 차이나타운의 붉은 간판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2년 만의 휴가였죠. 707 특임대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과 임무들로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발걸음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소울메이트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한 민서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벌써 5년이 지났군요. 그날 이후로 영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벽면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서는 누군가 기타를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의 시선이 카운터로 향했어요. 거기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야? 언니,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5년 전 겨울밤 한강 다리 위에서 난간을 붙잡고 서 있던 민서.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홀로 남은 고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웠죠. 그때 누군가 민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영희였어요. 죽으면 안 돼. 살아야 해. 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날 영희는 떨고 있는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밤새 민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것,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 이제 혼자 남았다는 것. 민서야, 정말 너였구나. 영희가 카운터를 돌아 나와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군인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멋지게 변했네? 영희가 한 발 물러서며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단단해진 어깨, 고든 자세, 날카로워진 눈빛. 5년 전의 여린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죠. 707 특임대 중령이 됐다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 소식을 들었거든. 자랑스러웠어.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둘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영희가 직접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이 카페가 언니 꿈이었잖아요. 민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드디어 이루었지. 단순한 카페는 아니야. 여기는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 공간이기도 하고 매주 토요일엔 소외계층 어르신들께 무료로 커피를 대접해. 우리 동네의 작은 쉼터 같은 곳이 되었으면 했거든. 영희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카페 안의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남자는 회색 머리를 뒤로 넘긴 중년이었습니다. 이 사장님, 안 계신가?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 실장님, 또 오셨네요.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노라니, 그런 서운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정중하게 제안했는데. 정상호라 불린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 선 2명이 카페를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이런 낡은 건물에서 뭘 하시겠다고?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면 충분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페는 팔 생각이 없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상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 사장님, 이 일대가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거라는 건 아시죠? 그때 되면 어차피 나가야 해요.
지금 우리 제안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개발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확정될 거예요. 믿으세요. 정상우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 상황을 먼저 파악하라. 그리고 말이죠.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와 잘 지내는 게 좋아요. 보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비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순간 민서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영희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이런 협박을 받고 있었다니. 정상우가 카운터 위의 화분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아, 실수했네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곤란하겠죠? 영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무서워서 자리를 떠났어요. 나가주세요. 영희가 겨우 말했습니다. 나가라고요? 우리가. 정상호 뒤에 남자 하나가 비웃으며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쓰러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만하시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상우가 민서를 돌아보았어요. 누구신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분은 제 은인이거든요. 민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우의 부하들이 민서를 막아섰어요. 아가씨,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한 명이 민서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카페 안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민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어깨를 민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동시에 발이 그의 무릎 뒤를 정확히 가격했죠. 남자가 무릎을 꿇자 민서는 카운터 위에 원두머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금속 손잡이를 빼내어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 때 그의 팔을 정확히 쳐냈어요. 탁! 탁! 두 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상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죠. 너, 뭐야? 민서가 손잡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707특임대 강민서 중령입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정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707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이름이었죠. 이건 우리 조직을 건드린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정상우가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민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상우 일행이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희가 민서를 바라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서야, 언니, 얼마나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정도 됐어. 처음엔 친절하게 매입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니까 점점 협박이 심해졌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죠. 언니, 제가 휴가 동안 여기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저를 구해주신 분을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때 언니가 저한테 말했잖아요.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민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언니를 지키는 것. 영희가 민서를 다시 꼭 안았어요. 5년 전과는 반대였죠. 이번엔 민서가 영희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영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찰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흑룡파예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조직이죠. 증거가 없으면 우리도. 젊은 경찰관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민서가 경찰관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다시 올 겁니다. 알아요. 조심하세요. 우리도 순찰을 강화하겠지만. 경찰이 떠난 후 카페엔 정적이 흘렀어요. 영희가 깨진 화분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도 함께 도왔어요. 언니,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복무 중 무언가를 고발하려 했다고만 들었는데 그 직후에 교통사고가 났죠.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영희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이나타운의 거리가 저녁빛에 물들고 있었어요. 흑룡파, 정상호, 그리고 이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민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 폭력배의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언니, 내일부터 이 동네를 좀 둘러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조심해야 해.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저도 충분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민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카페 2층의 작은 방에 머물기로 했어요. 영희가 가끔 쓰는 휴게실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연일까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군인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의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민서가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창밖에서 차이나타운의 네온 사인이 깜빡거렸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두렵지 않았어요. 5년 전 영희가 자신을 구해주었듯이 이제는 자신이 영희를 구할 차례였으니까요. 새벽 5시 민서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차이나타운 골목길로 뛰어나갔어요. 군인의 습관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달리면서 주변을 파악하는 것.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곳곳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철문이 내려진 가게들, 깨진 유리창에 대충 붙인 테이프, 벽에 뿌려진 붉은 스프레이. 민서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카페에 찾아온 조직원들이 여기저기 흔적을 남긴 것이 분명했어요. 또 당했구나. 낡은 중국집 앞에서 한숨을 쉬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민서가 다가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제 밤에 또 왔었어. 그놈들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가게 팔라고요? 응. 시세의 30%만 준다고 하더라고. 안 팔면 매일 이런다고.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을까?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 카페로 돌아온 민서는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 동네가 원래 이랬어요? 아니, 석 달 전부터였어. 갑자기 재개발 얘기가 나오더니 영희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민서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오후가 되자 민서는 인천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강력계 서동혁 팀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군 시절 인연이 있던 선배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강민서 중령님이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서동혁은 40대 중반의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죠. 차이나타운 상황 때문에 왔습니다. 흑룡파 말씀이시군요. 서동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어요. 피해 신고서들이었죠. 수십 장이 넘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맞습니다. 놈들이 너무 영리해요. 직접적인 폭행은 피하고 협박도 증거가 남지 않게 하죠. 민서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다 좌절했던 아버지. 재개발은 누가 추진하는 거죠? 대성건설입니다. 중견업체인데 최근 들어 급성장했어요. 대성건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혹시 그 회사 과거에 군납 사업도 했나요? 서동혁이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15년 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15년 전 민서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민서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육군 소령이었죠. 강태준 소령. 순간 민서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서동혁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던데. 안타까운 일이었죠.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정을 다스려야 했어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 사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서동혁은 잠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느낀 듯 했어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네, 제 아버지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서동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중령님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 제 선배가 개인적으로 조사했던 자료예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했죠.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대성건설 임원이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민서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저 뜨거웠죠. 저녁이 되어 카페로 돌아온 민서는 영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이 싸움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와도 연관이 있어요. 영희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더더욱 물러설 수 없겠네. 민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영희의 눈에서 결연함을 봤죠. 그날 밤 민서는 노트북을 켜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성건설의 재무제표, 임원진 명단, 최근 사업 현황, 모든 것을 파헤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정상호라는 이름을요. 대성건설 기획실장 정상호. 낮에 카페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어요.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브로커였죠. 민서는 정상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과의 골프 모임, 구청 건축과장과의 술자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자식들. 민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제 적의 정체를 알았어요.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었죠. 새벽 3시, 민서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싸웠는지, 왜 목숨을 걸었는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닥지 않았어요. 이 눈물이 마르면 싸움을 시작할 거니까. 이번엔 제가 끝낼게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창밖으로 차이나타운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위태롭게 깜빡이는 불빛들.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 3시 27분.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벽돌이 날아와 카페 앞면을 뚫고 들어온 것이었죠. 민서는 2층 게스트룸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본능이 즉시 깨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민서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습니다. 1층에서는 영희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파자마 위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깨진 유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위험해요. 뒤로 가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벽돌에는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다. 건물을 팔아라.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번이 3번째예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민서는 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순간 민서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오후 민서는 차이나타운의 오래된 중국집 용문각에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는 12명의 상인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절망이 그들의 얼굴에 짙게 배어 있었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경찰도 못 막는데. 채소가게 주인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왼쪽 눈 아래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젊은 빵집 사장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컵들이 달그락 소리를 냈죠. 민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어요.
의심과 희망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이라면서요? 전 707특임대 소속입니다. 대테러 작전과 특수전을 전문으로 하죠. 민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싸우려면 먼저 그들을 알아야 해요. 제가 며칠 동안 조사한 바로는 흑룡파는 매일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주로 활동합니다. 리더는 정상호지만 진짜 두목은 따로 있어요. 민서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흑룡파 조직원들의 얼굴, 그들이 드나드는 건물, 차량 번호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상인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걸 언제 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강점이 있어요. 바로 단결력이죠. 민서의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희미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밤 10시 45분. 민서는 차이나타운의 좁은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에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죠. 귀에는 무전기가 꽂혀 있었고 손목에는 특수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11시 정각 검은색 봉고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6명의 남자가 내렸죠.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국이다. 확실하게 부숴. 선두의 남자가 명령했습니다. 민서는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심장이 차분하게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수백 번도 더 훈련했었죠. 조직원들이 약국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서가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게 첫 번째 남자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쓰러지는 소리도 나기 전에 두 번째 남자의 목을 팔로 감아조였어요. 3초.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뭐야? 나머지 4명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서는 좁은 골목의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 위에서 내려 찍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시야를 가렸죠. 쇠파이프가 휙 하고 민서의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민서는 몸을 낮추며 상대의 다리를 걸었어요. 넘어지는 순간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장 덩치 큰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순간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민서야,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결국 비겁한 자들이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민서는 상대의 주먹을 피하며 동시에 팔꿈치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어요. 마지막 일격. 턱을 정확하게 올려쳤습니다. 2분 17초. 6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거친 숨을 고르며 무전기를 들었어요. 서 팀장님, 위치는 3번 골목입니다. 현행범들이 있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다음 날 아침 차이나타운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흑룡파 조직원 6명이 의문의 습격을 받았다. 혼자서 6명을 제압한 사람이 있다. 차이나타운의 수호천사가 나타났다. 하지만 흑룡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한 남자가 영희의 카페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가 180cm가 넘었고 온몸에서 위압감이 흘러나왔죠. 흉터가 가득한 얼굴, 차가운 눈빛, 박건우였습니다. 흑룡파의 진짜 두목이었죠. 강민서 중령. 그가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신원을 알고 있다니. 당신 아버지 강태준 소령을 아시나?
순간 민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무슨 소리예요? 15년 전 당신 아버지가 우리 조직과 연관된 사건을 파헤치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지. 박건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요? 민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안 되었죠. 당신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손을 떼시죠. 박건우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엔 경고가 없을 겁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불타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고 이 거리를 지킬 거예요. 반드시요. 그날 밤 민서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죠. 거기엔 대성건설과 흑룡파의 연결고리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야,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일기를 찾아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눈물 한 방울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차이나타운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서는 아버지의 군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전투복에서는 아직도 아버지의 냄새가 났어요.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린 민서를 안고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아빠, 왜 그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민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그것이 군인의 사명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영희의 카페는 평소와 달리 붐볐습니다. 차이나타운 상인 20명이 모두 모였어요. 어제와는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민서 씨가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빵집 사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CCTV를 모두 연결해서 감시 체계를 만들어요. 서로의 가게를 지켜주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매일 밤 2명씩 순찰도 돌아요. 민서는 상인들의 변화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대의 힘이었죠.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상호가 부하 4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아무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오, 다들 모여있네? 집단 항의라도 하려고? 정상호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어요. 나가세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아줬죠. 뭐? 감히 누구한테? 정상호가 영희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모든 상인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20명이 만드는 벽.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벽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벽이었죠. 정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고. 그들이 나간 후 카페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을 몰아낸 것이었죠. 작은 승리였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박건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그가 말한 아버지의 죽음.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해가 저물고 차이나타운에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민서의 휴대폰이 새벽 3시에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낯선 번호를 보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든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죠. 여보세요? 강민서 중령님이시죠? 오랜만입니다. 박건우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느릿한 말투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민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일이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당신의 의남매분이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순간 민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영희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언니를 어떻게 한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진정하세요. 아직은 무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는 당신에게 달렸죠. 전화 너머로 영희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휴대폰이 삐걱거렸죠.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24시간 내로 혼자 오세요.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죠. 경찰에 연락하면 어떻게 될지는 알겠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서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한강 다리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어요. 민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군인 수첩과 서류들이 나왔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이건 대성건설이라는 이름이 여러 문서에서 반복되었어요. 15년 전 아버지가 조사하던 군수품 비리 사건의 중심에 바로 그 회사가 있었죠. 민서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현재 차이나타운 재개발을 주도하는 것도 대성건설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같은 수법이었어요. 약자를 짓밟고 이익을 챙기는 더러운 방식이 그대로였죠. 민서는 서동혁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영희 언니가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게 있어요. 민서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동혁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함정이 분명해요. 알아요. 하지만 언니를 구해야 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동혁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GPS 추적기를 드릴게요. 두 사람은 급히 만났습니다. 서동혁이 건넨 작은 기기를 민서가 옷 안쪽에 숨겼어요.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서동혁이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장님, 제가 보낸 자료들 확인하셨죠? 네. 충격적이더군요. 시청 도시계획과 김 과장, 구청 건축과 이 계장. 이 사람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었어요. 서동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패의 고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었죠. 15년 전 제 아버지도 이걸 파헤치다가 민서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서동혁이 민서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 우리가 막겠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폐조선소 주소였어요.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밤 10시 민서는 폐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죠. 따라오세요. 조직원 둘이 민서를 안내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어요.
녹슨 철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였죠. 거대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앙에 의자에 묶인 영희가 보였어요.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언니, 민서야. 영희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민서의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죠. 박건우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민서 중령님. 언니를 풀어줘. 나와 할 얘기가 있으면 나와 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당신 아버지도 그랬죠. 정의감에 불타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박건우의 말에 민서가 움찔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를 아나? 알죠. 15년 전 대성건설 회장님이 직접 처리를 부탁했으니까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민서의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의심만 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비리를 파헤치려 했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죠? 박건우가 비웃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래서 또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 없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죠. 박건우가 손짓했습니다. 조직원 6명이 민서를 둘러쌌어요. 각자 손에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있었죠. 당신도 아버지처럼 사라져야겠네요. 민서가 자세를 낮췄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정신은 맑았죠. 첫 번째 조직원이 달려들었습니다. 민서가 옆으로 피하며 정확히 목을 쳤어요. 쓰러지는 소리가 울렸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민서가 낮게 구르며 다리를 걸었어요. 연속 동작으로 팔꿈치를 내리쳤죠. 쇠파이프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민서가 그것을 잡아 뺏어서 역으로 휘둘렀죠. 이게 전부야? 민서가 거칠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6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박건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직접 상의를 벗었어요. 몸에 문신과 흉터가 가득했죠. 역시 707 출신답네요.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요. 두 사람이 맞섰습니다. 박건우가 먼저 주먹을 날렸어요. 무거운 타격이었죠. 민서가 막았지만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격투가 시작되었어요. 주먹과 발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박건우는 힘이 셌지만 민서는 빨랐습니다. 민서가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렸어요. 박건우가 비틀거렸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속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박건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가 그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끝이야.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동혁이 이끄는 부대가 도착한 거였어요. 손들어.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박건우와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어요. 민서는 급히 영희에게 달려갔죠. 언니 괜찮아? 민서야. 고마워. 영희가 민서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흘렀어요. 서동혁이 다가왔습니다. 녹음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박건우의 자백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15년 만에 풀린 미스터리였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민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희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죠. 폐조선소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부패의 고리를 끊을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죠.
민서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인천경찰청 앞 계단에 앉아 있는 그녀의 손에는 낡은 군인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강태준 대위. 수첩 첫 장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서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동혁 팀장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팀장님. 뭘? 내가 없었으면 이 사건 영원히 묻혔을 거야. 동혁은 민서 옆에 앉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박건우는 완전히 끝났어. 폭력행위, 납치, 공갈. 최소 15년은 나올 수 없을 거야. 정상호도 마찬가지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복수가 끝났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대성건설 회장도 구속영장 떨어졌어.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민서의 아버지 사건 파일을 처음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군납 비리를 고발하려다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가족보다 정의가 더 중요했을까? 원망도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와 엄마가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영희는 어때?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고요. 민서는 어제 병원에서 영희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영희는 울면서 민서를 꽉 안았었죠. 미안해, 민서야. 내가 이렇게 위험한 일에 휘말릴 줄은. 언니가 왜 미안해요. 제가 먼저 나섰잖아요. 그때 영희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이었어요. 동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됐어.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새로 시작한대. 다행이네요. 너 덕분이야. 진짜로. 민서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군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부대 복귀 알림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707특임대. 정말 대단한 곳이더라. 동혁은 감탄했습니다. 민서가 패조선소에서 보여준 실력은 일반 군인의 수준을 한참 넘어서 있었으니까요. 그저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두 사람은 경찰청을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어요. 차이나타운 방향에서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차이나타운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 초입에서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벌써 가야 해? 네. 부대에서 호출이 왔어요. 영희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고마워. 정말로. 너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언니. 민서가 영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10년 전에 언니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날을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던 민서를 영희가 붙잡았던 그 순간. 아버지를 잃고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20살의 민서를요. 넌 살아야 해.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수야.
그때 영희가 했던 말이 민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군인이 되었죠. 아버지처럼요. 이제 우리 서로 빚없는 거야? 영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웃었어요. 그럼요. 이제 친구죠. 두 사람은 카페 소울메이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간판도 새로 달려 있었어요.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성금으로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어서 와, 민서야. 카페 안에서 상인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 떡볶이집 아주머니, 문방구 할아버지, 모두가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영웅이 왔네. 아니에요, 전 그저. 민서는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40년 넘게 장사한 이곳을 떠날 뻔했잖아. 중국집 사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서는 상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과 돈 앞에서 무력했던 약자들이었죠.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함께 싸워주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시작했잖아. 문방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박건우 그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우리 모두 알았어. 근데 넌 혼자서도 맞섰잖아. 민서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니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 옆에 사람을 지키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잠깐. 영희가 갑자기 뛰어나갔다가 커다란 액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한 거야. 액자 안에는 차이나타운 상인들과 민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영웅, 강민서 중령께 차이나타운 상인 1동. 이건 너무 과분해요. 목이 맸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카페에 걸어둘 거야. 내가 올 때마다 볼 수 있게. 영희가 웃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군모를 고쳐 썼어요. 다음 휴가 때 또 올게요. 약속이야? 네, 약속이에요. 민서는 상인들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차이나타운을 빠져나오면서 민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길엔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고요. 이제 대성건설도 박건우도 부패한 공무원들도 이곳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의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아버지, 저 잘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시내가 펼쳐졌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민서는 다짐했습니다. 707특임대 중령으로서 그리고 강태준 대위의 딸로서 계속해서 약자를 지키며 살아갈 거라고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잘 가. 우리의 수호천사.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곳이 생겼다는 것을요. 그곳엔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희와 상인들, 그리고 아버지의 정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창밖을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혼자 이루는 게 아니구나. 함께할 때 비로소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라는 것을요. 군복 주머니에서 부대 휘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707 특임대의 표시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아버지, 저는 계속 싸울게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면 부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새로운 임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민서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교문 앞에 검은 차. 그 앞에 새까만 검은 옷의 남자들.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무서워. 선영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707 특임대의 전설이었던 중령 박선영.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용건이죠? 태준의 표정이 식었죠. 경고했을 텐데 애가 피곤하게 만드네. 긴 말 안 합니다. 물러나 주시죠.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뭐 아줌마 주제에 뭘 믿고 이래? 태준이 소리쳤어요. 순간 선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태준과의 거리가 1m. 특수부대원에게는 충분한 거리였죠. 그때 태준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마치 전장에서 수없이 죽음을 넘나든 전사의 눈빛 같았죠.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707 특전사였던 그녀가 지금은 엄마로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풀어낼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교실에 도착했죠. 17살 고등학교 2학년 전교 10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어요. 친구들은 지민을 모범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늘 밝게 웃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책상 위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벌써 세 번째였어요. 봉투 안에는 항상 같은 내용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20만 원.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한 달 전 학교 일진 무리가 지민을 찾아왔었죠. 리더인 김태수와 그의 친구들. 그들은 지민에게 매달 보호비를 요구했습니다. 지민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지민은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죠.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으니까요. 그때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태수였어요. 덩치 큰 몸에 험상궂은 표정. 그 뒤로 친구 둘이 더 따라 들어왔죠. 야, 박지민. 봉투 확인했냐? 태수의 목소리가 교실을 울렸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어요. 나는 안 낼 거야.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태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형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형님들. 지민은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 뒤에 누군가가 더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지는 몰랐죠. 한편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 선영은 커피를 내리며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0살이 된 지금 그녀는 평범한 카페 주인이었죠. 손님들은 그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동네 사람들은 지민이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707 특임대대 중령이었다는 것을, 대테러 작전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전사였다는 것을,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완수했던 특수부대 요원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선영은 과거를 완전히 묻었습니다. 딸 지민에게는 그저 군대에서 일했었어라고만 말했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평범하게 살자. 지민이를 위해서. 그것이 선영의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지민에게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학교로 돌아가 봅시다. 점심시간, 지민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그동안 받았던 협박 쪽지들이 들려 있었죠. 선생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인 이 선생님은 지민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니? 천천히 말해봐. 지민은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였죠. 일진들의 협박, 금품 요구, 그리고 계속되는 위협,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급하게 눈물을 닦았죠. 이 선생님이 지민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잘 말해줬어. 선생님이 해결할게.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겠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이 모였죠. 지민의 증언과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김태수 학생이 최근에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냄새가 나요. 그때 한 선생님이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경찰 친구한테 들었는데 최근 이 지역에서 청룡파라는 조직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한테서 돈을 걷어들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청룡파, 그 이름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지역의 악명 높은 조폭 조직이었습니다. 설마 그들이 학생들까지 건드린다는 건가요? 교장 선생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편 태수는 학교 뒷문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년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지민, 그 모범생 말이냐? 네, 형님. 선생한테 잃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엄마가 카페 한다고 거기로 가봐야겠군.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큰일이 날 거라는 뜻이었죠. 저녁 무렵 선영의 카페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청룡파 간부 최태준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선영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하지만 오랜 특수부대 경험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보통이 아니었죠. 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사장님,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선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왜 그러시죠? 그냥요.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드시죠. 특히 딸은 더 조심해야 하고. 위협이었습니다. 선영은 즉시 알아차렸죠. 하지만 동요하지 않았어요. 무슨 용건이 있으신가요?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커피값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죠. 딸한테 전해주세요.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학교 일은 학교에서 끝내야 한다고. 그는 나가면서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혼자 사는 여자가 사업하기 쉽지 않잖아요. 문이 닫히고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딸을 위협한다는 것, 그것은 선영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밤 지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선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학교에서 힘든 일 있니? 지민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어떡해.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지?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일진들의 협박, 그리고 오늘 학교에 신고한 일까지. 선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용기 있게 신고한 거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청룡파, 그들이 감히 딸에게 손을 대려 한다니. 20년 전에 그녀였다면 이미 행동에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딸이 있었고
평범한 삶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선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맡기고 기다려야 할까요? 하지만 조폭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민이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선영이 말했어요. 지민아, 오늘은 엄마가 데려다 줄게. 엄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문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고 그 옆에 태준과 부하들이 서 있었죠. 그들은 지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선영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죠. 707 특임대대 중령이었던 박선영.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용건이 있으신가요? 태준이 비웃었어요. 어제 경고했잖아요. 애가 말을 안 듣네요. 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물러나 주시죠.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죠. 아줌마, 이거 가족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순간 선영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탈출 경로를 계산하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선영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제 딸과 다른 학생들에 대한 모든 협박을 중단하세요. 태준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아줌마가 뭘 믿고? 선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태준과의 거리가 1m, 특수부대원에게는 충분한 거리였죠. 저를 모르시는군요. 그럼 일주일 후에 제대로 알려드리죠. 그 순간 태준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치 전장에서 수없이 죽음을 넘나든 전사의 눈빛 같았죠. 선영은 지민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이고 뭐고 오늘 밤에 후회하게 될 거야. 학교에 들어가자 지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선영이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날 선영은 오랜만에 집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707 특임대대 휘장, 훈련 일지, 그리고 각종 전술 교본들 모두 과거에 묻어두려 했던 것들이었죠.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평범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청룡파 사무실에서는 태준이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그 카페에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죠. 자신들이 누구와 맞서게 될지를.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응, 박선영. 오랜만이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 707 박선영. 살아있었구나. 도움이 필요해. 청룡파라는 조직 알아? 알지. 최근에 말썽이 많던데. 설마. 내 딸이 연관됐어.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돕겠어. 하지만 선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걱정 마. 난 아직 707이야. 전화를 끊고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엄마와 거대 조폭 조직의 전쟁. 하지만 선영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대대는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부대였으니까요.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과거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카페 문을 닫은 선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지민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을 시간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지민아? 선영이 딸을 부르자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지민이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와보실래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방에 들어가자 책상 위에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민이가 있었어요. 학교 가는 길, 학원 가는 길, 심지어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까지 누군가 계속 따라다니며 찍은 것이 분명했죠.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 취하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다. 청룡파.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엄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룡파가 뭐예요?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영은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707특임대대를 떠나면서 다시는 폭력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죠. 평범한 엄마로,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평범한 삶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카페 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자를 마주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누구시죠? 최태준이라고 합니다. 청룡파에서 일하고 있죠. 최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선영의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707특임대대에서 받은 훈련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몸에 남아 있었던 거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우리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더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태준은 카페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그의 뒤를 따라 덩치 큰 남자 둘이 더 들어왔죠. 사업이라뇨? 아이들한테 돈을 뺏는 게 사업인가요? 선영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태준이 피식 웃었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죠? 간단해요. 신고를 취하하고 우리가 입은 손해 500만 원을 배상하면 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순간 선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꾹꾹 눌러두었던 전사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선영은 꾹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준이 일어서며 명함을 던졌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님을 위해서라도요. 그날 저녁 지민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서운 아저씨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보고 엄마한테 전해달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민이의 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선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영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안에는 707특임대대 시절의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대 마크, 훈장들, 그리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 사진 속의 선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날카로운 눈빛, 단단한 근육,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의 중령이었던 시절이었죠. 박중령님은 제가 본 군인 중 최고였습니다. 예전 부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선영은 실제로 수많은 대테러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했었죠. 인질 구출, 폭발물 제거, 그리고 적 진압. 그녀의 손을 거친 작전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선영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었어요. 어린 지민이에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엄마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전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다시 카페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부하 4명을 데리고 왔죠. 결정하셨습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요? 당신도 자식이 있나요? 태준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있다면
당신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 감상적인 얘기로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선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20년 전 적과 마주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죠.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협하는 건가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고 저도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707특임대대 출신, 대테러 작전 전문가, 전직 중령 박선영입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태준이 다시 으스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저 카페 주인일 뿐이잖아요. 예전에 뭘 했든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요? 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 순간 선영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부하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들도 느꼈던 거죠. 눈앞의 여자가 평범한 카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태준이 서둘러 카페를 나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죠. 그들이 떠난 후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죠. 딸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몸을 풀었어요. 근력 운동, 격투 기술, 그리고 전술 동작들. 20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지민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를 봤어요. 엄마, 뭐 하세요? 운동하는 거야. 건강해야 너를 지킬 수 있으니까. 지민이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신고해서 이런 일이. 아니야, 지민아.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누구도 내 딸을 건드릴 수 없어. 설령 그것이 조직 폭력배든 그 누구든.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검은 승용차. 그 안에서 내리는 5명의 남자들. 최태준의 차갑게 일그러진 얼굴이 거리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엄마,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선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707특임대에서의 훈련, 대테러 작전, 적을 무력화하는 수십 가지 방법들. 지민아, 내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있어. 하지만 엄마, 지금 당장. 선영의 목소리에는 20년 전의 냉정함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지민이 놀란 눈빛으로 계단을 올라갔어요. 쾅쾅쾅.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박선영, 나와. 오늘 확실히 정리하자고. 최태준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선영은 현관으로 걸어가며 손목을 돌렸어요. 관절이 딱딱 소리를 냈죠. 문을 열자 최태준이 비웃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뒤에는 덩치 큰 조직원 4명이 줄지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약속 시간이에요. 최태준이 선영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따라 들어오더니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딸은 어디 있어요? 데려와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확실히 정리해야겠어요. 선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목덜미에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죠. 제 딸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데 아주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최태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민이 불안한 얼굴로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최태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오, 문제의 그 딸이네요. 내려와요, 예쁜 아가씨. 지민이 무서워하며 한 걸음씩 내려왔어요. 선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 이제 가족회의를 해볼까요? 최태준이 지민의 팔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선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20년간 잠들어 있던 707특임대의 본능이 폭발했죠. 최태준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어요. 아! 최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선영의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죠. 오른쪽 조직원의 주먹이 날아오는 궤적. 왼쪽 남자가 품에서 꺼내는 칼의 반짝임. 선영은 최태준의 팔을 이용해 오른쪽 남자를 넘어뜨렸어요. 동시에 뒷발로 왼쪽 남자의 정강이를 찼죠. 으악! 두 명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어요. 뒤에 서 있던 조직원 하나가 선영의 등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선영은 몸을 돌리며 그의 팔을 잡았어요.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죠. 쿵! 거실 테이블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마지막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칼을 꺼냈어요. 가만히 서. 꼼짝 마. 선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자신감이 온몸에 흘렀어요. 그 칼 제대로 줄 알기나 해요? 선영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남자가 칼을 휘둘렀지만 선영은 이미 그의 옆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손날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쳤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5분도 안 되어 거실 바닥에는 5명이 모두 쓰러져 있었어요. 선영이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어요. 최태준의 목에 가져다 댔죠. 707특임대 중령 출신 박선영입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707특임대요? 청룡파 최태준. 나이 38세. 서울 금천국어주. 아들 최민호 고등학교 1학년. 선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최태준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걸? 당신들이 누군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디 사는지, 가족이 누군지도요. 선영이 칼날을 조금 더 가까이 댔어요. 제 딸에게 다시 한 번이라도 접근하면 그때는 이렇게 대화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최태준이 울먹이며 빌었어요. 선영이 칼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들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겠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선영은 계단 위를 올려다봤어요. 지민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딸이 받아들여주고 있었죠. 지민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기회를 드릴게요. 선영이 최태준을 내려다봤어요. 앞으로 학교 애들한테 절대 손대지 마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정말 약속해요. 선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딸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 707특임대 박선영이 돌아왔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5명의 조직원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준의 눈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이 집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단 몇 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707특임대. 중령이라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전역했어요. 대테러 작전 전문이었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조직원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창백해졌습니다. 707특임대가 뭔지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것도 대테러 전문가라니. 태준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 왼손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었죠. 선영이 관절을 정확하게 제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서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진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이 뒷걸음질을 쳤지만 벽에 등이 닿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죠. 최태준 씨, 당신 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15살이라던가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지 놀란 표정이었죠. 만약 당신 아들이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어요? 매일 돈을 뜯기고 맞을까봐 무서워하면서 학교에 가야 한다면?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다른 아이들에게 했던 일들이 만약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다면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 건넸죠. 마셔요.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한 척하던 조폭 간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정말 의외였죠. 저도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학교에서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섰죠. 강해지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태준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남의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네요.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런 사람이. 선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대신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태준 씨. 선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바뀌든지.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바뀔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건 당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느냐에 달렸어요. 선영은 의자를 가져와 태준 앞에 앉았습니다. 제안을 하나 할게요. 당신들이 학교 주변에서 걷어들이던 돈, 그걸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떨까요? 태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용도요? 청소년 보호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가해자들도 상담받을 수 있는 곳. 당신들이 운영하는 거죠.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저희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회는 주고 싶어요. 당신도 아버지잖아요. 아이들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어보는 건 어때요? 태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죠. 후회와 감사가 섞인 눈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707특임대 출신이 감시할 거예요.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선영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선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혔죠. 정말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어요. 무서워하던 얼굴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얼굴이었죠. 선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을 설명할게요. 우선 학교 주변 갈취는 오늘부로 완전히 중단.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할 것. 그리고 선영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태주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정말로 바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청룡파 보스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할게요. 이 일에서 완전히 손 떼라고.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스님 번호를 어떻게... 제가 20년간 놀고만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들 조직 정보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선영의 말에 태준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죠. 선영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폭행 혐의로 신고한 게 아니라 화해 중재를 요청한 거예요. 선영의 말에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을 때 상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태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앞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찰관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선영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707특임대 출신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하시고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태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선영은 태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이 주소로 오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봅시다. 태준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죠. 정말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는 당신들이 스스로 얻어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태준과 조직원들이 집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이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문이 닫히고 난 후 지민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바뀔까요? 선영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할 기회가 필요해. 특히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더욱 그렇지. 지민이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707특임대라니. 그건 과거야. 지금의 엄마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은 평범한 엄마일 뿐이야. 하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엄마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용서와 변화의 가능성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2시 태준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밤새 계획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청소년 보호센터 운영 계획이요. 선영이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청룡파 조직원 10명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자금 일부를 센터 설립에 쓰고 싶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무서운 조폭 간부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좋아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저녁에 학교에서 사과 모임을 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학교 강당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청룡파 조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태준이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분노를 표출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나였어요.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였죠. 정말 바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선영은 강당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시작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칠 때 정말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지민이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래요. 청소년 센터에서 또래 상담 도우미를 하고 싶어요. 선영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함께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특수 작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작전. 그것이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내리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날 최태준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던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엄마, 오늘도 취재 온대요. 지민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학 새내기가 된 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또 취재야? 이번엔 어디서 온대? KBS예요. 전국 방송으로 나간대요.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조용한 삶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최태준이었어요. 하지만 1년 전에 그 무서운 조폭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이제 청소년 보호재단의 이사장이었죠. 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났어요. 그가 내민 서류를 보자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산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국 7개 도시예요. 순간 선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학교폭력 조폭 연결고리 차단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었어요. 한 명의 엄마가 딸을 지키려던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죠. 저희 아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빠가 이제는 자랑스럽다고요.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가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모두 최 이사장님이 변하려고 노력한 결과예요. 그날 오후 KBS 취재팀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707 특임대 시절을 완전히 공개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지민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당당하게 말해요.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선영 씨, 특수부대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요. 그 경험이 지금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건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누군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배웠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최태준 씨를 제압했을 때 저는 그를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길을 잃은 또 다른 부모로 봤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 수 있었죠. 취재가 끝난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박선영 씨, 정부에서 전국 단위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을 맡아주시겠어요?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범한 카페 주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전국의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 거였죠. 네, 맡겠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의 카페는 축하 인파로 가득했어요. 707 특임대 동기들도 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뭉친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서울에서, 누군가는 대구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제주에서요. 선영아,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어? 동기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저 우리 지민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바로 진짜 힘이야. 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모든 사람을 지키는 일로 커진 거지. 파티가 한창일 때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였어요. 1년 전 일진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그 아이였죠. 선생님, 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선영은 유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것이 진짜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돕는 선순환. 폭력의 고리가 사랑의 고리로 바뀌는 기적이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지민이 선영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민아, 예전엔 엄마가 왜 과거를 숨기는지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는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던 거죠?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특별한 사람이란 걸 숨길 순 없었어요. 엄마의 진짜 힘은 707 특임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변화시키는 마음이었어요.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살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선영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2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과 현재의 삶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전국 뉴스에 선영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됐습니다.
707특임대 출신 엄마 전국 청소년을 지키다. 기사를 본 전국의 부모들이 연락해 왔어요. 자신들의 지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었죠. 그중 한 통의 전화가 특별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는 엄마예요. 우리 아이도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박선영 같은 분이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국 곳곳에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었죠. 걱정 마세요. 제가 곧 강원도에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와주실 거예요? 네, 약속합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필요한 모든 곳에 나누겠다고요. 한 달 후 선영은 전국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녀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조폭들이 청소년 보호자로 변하고 일진들이 또래 상담사가 되고 피해 학생들이 당당한 청소년으로 성장했죠. 최태준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밝혔어요. 조폭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왜 변해야 했는지를 진심으로 전했죠. 저도 한때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선생님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제게도 아들이 있다는 걸, 저도 부모라는 걸 일깨워 주셨죠. 그의 고백은 많은 조직 폭력배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선영을 만나고 싶다는 거였죠. 박선영 씨,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특수부대의 힘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은 처음 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예요. 선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일 뿐입니다. 제 딸을,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 엄마요.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 선영이 받게 된 훈장이었어요. 청소년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대에 오르는 선영을 보며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객석에는 707특임대 동기들, 최태준과 변화한 조직원들, 그리고 도움받았던 수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있었어요. 박선영 씨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시상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적을 동지로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승리입니다. 훈장을 받은 선영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훈장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선택한 최태준 이사장님과 청룡파 여러분, 그리고 용기를 낸 모든 아이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폭력의 고리는 끊을 수 있다는 걸, 미움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영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죠.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건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 있는 삶, 누군가를 지키고 돕는 삶이었다는 걸요. 707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죠. 왜냐하면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선영은 미소 지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이 일 할 거죠? 당연하지.
아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지민이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들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전국 곳곳에 동료들이 있고 변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